자, 이번 여러분들 역사론적 신제도주의. 자, 이거는 뭐 사회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이론의 형태가 이제 탄생한 게 역사론적 신제도주의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그 1번 나온 거 보자. 60년, 70년대에 비교 정치학을 제시한 학자들 자체가 역사론적 신제도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특히 이론은 이제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들, 거기 이제 행태주의, 다원주의, 기능주의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신제도론적 접근을 얘기할 때는 45년도 이후에 등장한 개체주의 방법론이라든가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비판했다고 얘기해서 있어요. 저걸 얘기하는 거고, 다원주의, 기능주의를 비판하는데, 특히 다원주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얘기할 때는, 자, 그대로 보자. 정부의 역할을 다원주의에서는 이익집단 요구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여러분들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해주는 자로 해석을 합니까? 능동적으로 이 집단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자로서 해석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전자. 다운지에서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가 이익 집단이고 이익 집단이 최고야. 그러니까 국가는 별게 아니야. 이익 집단끼리 싸움질하다가 노사 간에 여러분들 막 싸움질해. 갈등이 야기돼. 그럼 노사가 어떡하냐? 정부를 불러. 야마 와. 그럼 너 해결해. 그때 와서 다운지에서는 정부가 해결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능동적 자율적인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운지에서는 수동적이고 중립적 조정자로서 정부를 해석을 해. 그래서 특히 다운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동적 중립적 조정자 정부를 비판합니다. 역선원에서는. 그럼 역선원에서는 정부관 자체가 바로 보자. 그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자 OX. O가 되는 거야. 역사론에서 파악한 정부 입장을 얘기할 때는 내가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능동적 자율적인 존재를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제가 기본적인 틀은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인간의 선호. 이쪽에 인간의 행위. 이쪽에 제도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이론 자체는 인간의 선호에 대한 관점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를 얘기할 때는 계산적 관점. 계산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접근 방법 갖고 보림짝이 있고, 문화적인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계산적 접근이 바로 뭐냐면 계산. 경제학의 인간은 계산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봐간 합리 선택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선호는 어떻게?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하는 입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인간의 선호는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냐? 내생적으로 인간의 선호는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에 의해 인간의 선호가 형성된다. 둘 다 인정을 해. 이렇게 연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연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우, 기분 좋다.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기분 좋죠? 바람 소리가. 예? 예? 이거 얼마나 좋아. 귀신하고도 만나고. 여기 보자. 왜 귀신을 낮에 만날 수가 없잖아. 좀 나오라 그래 봐. 낮에 만나게. 여기 보세요. 왜 귀신 나올 때는 왜 저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지?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인간의 선호 행위는 여기 보자. 제도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제약을 받는다고 해요. 제약이에요. 제약. 결제가 아니라 제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인간의 선호 행위는 제도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역선호에서 인간의 선호 행위는 제도의 결정되면 틀려. 제약받는 게야. 이 말은 인간의 선호 행위는 제도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어떻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연구를 여기에 초점을 둬. 제도. 그 모든 연구를 제도 저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는 전체주의 방법론이야. 제도 전체를 대상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제도 자체를 결정하는 제도적 환경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적 환경을 뭐라 하느냐? 역사의 특수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로 해석한다? 역사의 특수성. 이 역사의 특성 자체를 구체화시키면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고 역사적 우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로 의존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경위. 국가마다 그 나라의 경로가 다 틀려 안 틀려? 한국의 역사의 경로, 일본의 역사 경로 다 틀리잖아. 이게 경로 의존성이야. 그리고 여기서 파악한 역사적 우연성을 얘기할 때는 우발적 사건을 얘기해. 쿠데타가 났다. 지진 발생했다. 혁명 발생했다. 난이 발생했다. 전쟁이 발생했다. 그럼 제도가 획가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역사적 우연성이야. 이것에 의하여 제도 자체가 여러분들 만들어진다고 파악해.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에 따라서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제도가 형성되기도 하고 아니면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파악해. 그럼 여기서 파악한 제도의 변화는 여기 보자. 아까 이런 얘기했죠. 혁명, 쿠데타, 난해에서 획가닥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럼 제도의 변화는 물어보자. 점진적인 변화 맞을까요? 이거 아니라고 파악해요. 어떻게? 급진적으로 간헐적으로 제도가 변한다고 파악해. 급진적 간헐적으로 획가닥. 그럼 여러분들 획가닥 바뀐다는 것은 기존의 것이 이렇게 갑자기 중단돼 안 돼? 중단돼서 또 계속 가고 중단돼서 계속 가고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 펑크체이트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중단된 아니면 결절된 그런 말을 써. 그리고 이퀄리브리엄 계속 간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결절된 아니면 중단된 균형을 중시한다 이게. 결절된 중단된 균형을 중시한다. 획가닥 하고 바뀌고 쭉 가다가 균형 획가닥 바뀌고 결절 쭉 가고 됐습니까? 그걸 펑크체이티드 결절된 아니면 중단된 균형이란 말을 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악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정부관을 얘기할 때는 다음 주에서 파악하듯이 정부 자체는 수동적인 중립적 아니라고 파악하죠. 여기서는 국가 이익을 위하여 전문적 지혜를 갖고 능동적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라고 파악해. 그래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정부다라고 파악합니다. 아울러 제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권력을 불평등하게 배분한다고 파악해. 자, 제도는 권력을 평등하게 불평등하게? 불평등하게. 자, 볼까요? 불평등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사회 내에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이 탄생해야 하네. 하고 권력을 받지 못한 비지배계급이 있을까 없을까? 이겠지. 그럼 비지배계급은 지배계급의 억압과 여러분들 뭡니까? 통제에 억눌려 어느 순간에 획가닥 혁명과 쿠데타와 난을 야기하네. 하잖아. 망소이 난 망이 난 그거 아니야. 묘청이 난 몽땅 다 거기 가자. 획가닥 하고 그냥 획가닥. 그죠? 왜? 권력 자체가 제도가 권력을 평등하게 불평등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이론이라 그래. 이 이론을 중범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중범위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론은 A와 B를 이렇게 비교 분석 검토해. 이렇게. 자, A와 B를 비교할 때는 거시와 미시야.
A 국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A와 B를 비교 분석해서 이게 그것이지. 관찰단이 훨씬 큰 거 아니야? 근데 비교 분석 근처에서 공통된 법칙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방법 비교 행정론이야. 우리가 아까 여러분 지금 얘기한 역설론적 신제도전 비교 정치학자들에서 이론의 형태가 제시했다 그랬지. 요 비교 정치학이 바로 비교 행정론의 모태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 행정론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가와 국가를 비교 분석하는 검토 방법을 여러분들 활용을 해. 근데 그 다음이 틀려. 비교 행정론은 국가와 국가를 비교하여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은 보편적인 법칙의 발견을 강조했으나 이건 국가와 국가를 비교 분석할 때는 거시의 방법을 그대로 인용하나 그 다음이 틀립니다. 어떻게? 국가만의 특징,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럴 때는 미시가 되는 거야. 한 개별 국가 안에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개별 사례 연구 미시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건 그걸 이렇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A만의 개별적인 특징, B만의 개별적인 특징을 연구해.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미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중범위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이즈민은 이런 얘기하죠. 이거 보자. 자이즈민은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 정책을 비교 분석 검토하다 보니까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금융 정책이 발달돼 있고 영국은 재정 정책이 발달됐다는 사실을 발견해. 그럼 이거는 국가 국가를 비교해서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발견한 게 아니야. 금융 정책을 얘기할 때는 물가 안정 차원을 금리로 정하는 게 뭐로? 금리. 재정 정책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경기 활성화. 경기 활성화든가 경기 과열을 망대든가 이런 걸 토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걸 얘기해. 좀 틀린 거죠, 여러분들. 보조금 제공해주고 막 정부가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재정 정책. 금리 인상하는 건 금리 정책. 근데 틀려요, 여러분, 누나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역설론적 신제도주의에서 파악한 중범위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럼 아울러 이론은 제도를 뭐로 파악하냐? 독립 변수인 동시에 종속 변수로 파악합니다. 제도를 뭐로 파악한다? 독립 변수인 동시에 종속 변수. 자, 그리고 미리 보자. 요거는 여러분들, 자, 인간의 선행위는 제도에서 여러분 제약되는 거니까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인간의 선행위는 제도에서 제약받는 거니까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아니, 결정론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결정론. 이건 결정론이에요. 결정된다고만 결정론이 아니야. 제약받는 것도 결정론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내가 맨 끝에 제도는 독립변수인 종소의 종소변수란 말을 적어놨는데, 자, 여기 볼까? 자, 영국에 대해서 자이즈민이 지금 얘기한, 자이즈민 유명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역설론적 신제도주의자야. 영국의 어떤 여러분들 그 경제정책 자체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1945년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 집권했던 것이 누가 집권하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동당이 집권해. 노동당. 그럼 노동당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사회주의의 정책을 펴, 자본주의 정책을 펴. 사회주의 정책이야. 퍼주는 정책이야. 퍼주는 정책. 그래서 영국은 복지 지도가 어느 나라보다 초창기에 굉장히 발달이 이루어져. 근데 너무 퍼주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여기 보자. 73년도에 영국은 국제금융펀드로부터 돈을 빌리고 금융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자체가 금융 식민지로 전락해서 쪽팔려 안 팔려? 쪽팔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동당이 퍼주는 정책, 이 팽창 정책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국민들이 노동당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등을 돌려버려. 그리고 보수당 정권 자체가 보수당이 정권을 장악해. 장악해서 수상이 된 게 누구냐? 헤이드라는 사람이 수상이 돼. 그럼 헤이드를 얘기할 때는 얘기해보자. 이제 뭡니까? 퍼주는 정책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해. 하죠. 그러니까 퍼주는 정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복지 정책과 복지 사업을 감수하는 거야. 자, 내가 부도 노동자의 실업자가 됐어. 근데 노동당이 집권할 때는 노동당이 나한테 빵하고 우유를 줬어. 빵하고 우유. 정권이 바뀌었어. 빵도 안 주고 우유도 안 줘. 그러면 자,
부도 노동자 이 실업자가 된 이 사람은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욕해하네. 이 개새끼 빵 안 줘? 우유 안 줘? 하고 막 얘를 벌떼들 개떼들처럼 들려가지고 그냥 막 달려들기. 그러니까 헬스가 보니까 여러분들 국민적 저항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했던 정책 자체가 실패합니다. 긴축을 피기에 의해서 복지 자체를 감소했던 정책이 실패를 해. 자, 그럼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T 시점에 여기 보자. T 시점에 형성된 이 제도는 T 플러스 1, 요 T 플러스 1의 새로운 제도 형성 자체에 제약을 줬어 안 줬어? 제약을 줬죠. 그럼 T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T 플러스 1, 요 시점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제약을 주는 무슨 변수야? 독립변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제도가 등장한 것은 과거 어떤 역사 흐름에 따라서 제도가 탄생한 게 아니야. 한 거지. 그 밑에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수가 되는 거지. 그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란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보자. 막 하다가 75년도 정도 해가지고 이 헬스가 이제 꼭지 내리는 거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빵하고 우유를 줘. 그나마 재정 고갈에 조금 돈 쌓였던 것이 몽땅 다 다시 퍼주는 정책으로 가니까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 그리고 78년도 제2차 IMF 지배를 받아. 그럼 생각해보자. 영국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여러분 정책 충격을 줘. 팽이 와, 공황이 와. 야, 이거 헬스가 얘기했던 작은 정부 정책이 맞는데 우리가 너무 반대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작은 정부 정책이 맞는 건데. 그래서 79년도에 다시 여러분들 총선이 실시가 되는데 예상을 뒤엎고 보수당이 집권을 재집권에 성공을 합니다. 그때 수상이 된 게 누구냐? 대처가 수상이 돼가지고 헤이스가 얘기했던 작은 정부 정책을 계속 펴나갑니다. 그래서 대처가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대처가 성공을 거둘 때는 그 앞에 누가 헬스의 정책 자체의 실패가 오히려 여러분들 전화위복이 계기가 돼가지고 보수당 자체가 정권을 장악하는 데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짜이즘이 파악하고 있는 영국의 정치에서 파악한 신제도론적 접근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 T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과거 역사의 산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수. 그렇지만 T 플러스 1에 어떠한 여러분들 제도 등장을 제약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수. 그래서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 성격이 내포되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신제도론적 접근에 관한 내용을 다 얘기한. 이게 바로 뭐다? 역사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역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일본의 그럼 여기 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능주의를 얘기할 때는 특정한 제도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기능주의야. 근데 특정한 제도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능주의인데 여기서 파악하는 제도는 그게 아니죠. 제도는 과거 역사의 산물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제약을 하는 것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그럼 기능주의를 비판한 게 아닌 게 한 거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1번의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아까 행태다운주의 비판 얘기했고 기능주의 비판이란 말이 나온 거죠. 그 말 이해했습니까? 옆에 제도의 주요성과 제도가 형성되는 역사적인 과정과 맥락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역사의 특수성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나온 거 봐. 역사론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 보면 정책 결정 이걸 제도의 형성이라 그래. 제도의 형성은 개인의 의도적이고 전략적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이 말은 제도는 인간에 의하여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그거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선호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보자. 이런 인간의 선호 자체를 충족하기 위해 제도가 등장했다. 그런 거 나왔나? 요 그림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 역사론하고 사회학 자체는 수업 시간에 잘 얘기 안 해다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왜?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요. 학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거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간적인 것도 할애하면서 얘기할 때는 이게 요새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얘기할 때는 다른 건 또 얘기 안 하겠지. 그렇죠?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근데 이건 중요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봐. 인간의 선호의 행위는 제도에서 어떻게? 제약된다. 끝이지. 인간의 선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 거 나와?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제도가 인간의 어떤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서 의도화된 결과 그런 거 아니라고. 그게 그 말이야. 그리고 제도는 뭐에 의해서? 이게 보자. 여기 제도적 환경, 역사의 특수성에 의하여 제도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맥락, 경로 이전성. 이게 역사의 특성 얘기잖아. 형성된다.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방문했죠. 전체주의 얘기했죠. 반가리벌의 중범위 이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반가르 선본의 제도의 맥락성, 역사적 우연성 강조하죠. 됐습니까? 자, 쭉 내려가서 제도의 정의 밑에 제도의 역할 나온 거 보시면은, 자, 디귿번 나온 거 봐. 제도는 권력을 평등하게, 불평등하게 배분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근데 현재 중요한 얘기 하니까 잘 들어라.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역사론에서는 제도는 인간의 선호 행위를 제약한다란다.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전략이라 그랬죠. 아까 기억나요? 인간의 선을 충족하는 방법을 전략이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처음 얘기했다고 그러죠. 아까 내가 얘기해서 그럼 여기 보자. 근데 역사론에서는 제도는 인간의 선호는 제약하지만 전략은 결정한다고 얘기해요. 아이 더러워요. 제도는 인간의 선호를 제약하지만 그 선호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 그 방법은 제도가 결정한다고 파악해요. 거기 여러분들 동그라미 니은번 나온 거 봐. 니은번에 두 번째를 끝에 그들의 전략을 결정한다 그런 말 나오죠. 그 다음 밑줄. 그리고 화살표 놓고 선호는 결정 X 제약 동그라미. 화살표 놓고 선호는 결정 X 제약 동그라미.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제도는 권력을 평등하게 불평등하게. 됐습니까? 우측에 맨 위에 제도와 개인 행위의 관계. 자,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역설에서는 밑줄 계산적 접근과 문화적인 접근 얘기했죠? 양자를 몽땅 사용한다고 얘기했고, 자 3번에 역사론적 신제도의 핵심적인 개념은 제도적 환경. 아까 역사의 특성 얘기해서 안 했어요. 역사의 특수성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6번째 줄 끝에 제도가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의 선택을 제약한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도는 인간의 선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한다고 얘기해서 했죠. 이게 말장난 같지만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문장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문제 풀 때는 제도가 인간의 선호 행위를 결정한다. 그걸 잘 몰라. 제약한다. 그걸 몰라. 그냥 그게 그 말 같아. 근데 결정과 제약은 틀려 안 틀려?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지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지에 나올 때. 그럼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틀린 데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반가르 선본에 권력관계의 불균형 강조한다 이렇게 나왔었면서 나왔죠? 제도는 권력을 평등하게 불평등하게 불평등 배분 얘기했고, 반가르 4번 정치 체제의 자율성. 아까 국가나 정부의 자율성 강조해서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끝에 다원주의 비판한다란다. 다원주의 비판하죠. 자, 그래서 우측에 날개 맨 위에 역설론적 신제도주의 지문 나온 거 보자. 자, 맨 위에 지문 보자. 우리 다혜가 맨 위에 지문 한번 읽어볼까? 날개. 야, 보자. 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그대로 정책인 요구로 전환된다고 파악하는 것은 이때 정부는 어떻게? 수동적인 존재지. 정당의 요구에 따라 집단의 이익단 요구에 따라 어떻게? 정부 자체는 움직이는 존재. 이게 바로 수동적인 존재야. 이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게 뭐라 했어요? 역사론. 그래서 비판한다. 그건 뭔지 알겠습니까? 요 지문이 국회 사무처 8급 문제 요 지문이 나왔었어. 요 지문이.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반가로 5번에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전성, 그리고 역사적 우연성 강조한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했습니다. 역사적 우연성 강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6번에 제도의 변화는 어떤 변화야? 점진적 변화야? 급진적 간헐적인 변화야? 그 제가 결절된 규정, 아까 본크체이티드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얘기했지? 그 맨 밑에 봐봐. 영어 나온 거 봐. 본크체이티드 이퀄리브리엄 나왔잖아. 그래서 본크체이티드를 결절된, 중단된 이렇게 표현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앞에 계속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저번 책 흐름, 여기 칠판에 정리한 이 흐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요거 갖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비판까지 보지 마시고 이제 남은 게 사회학적 신제도론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요새 이쪽이 문제가 뜬다 안 뜬다? 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워도 되겠지? 예? 사진 찍을 거예요? 사진 찍는다고? 선생님이 이거 다음번에 이거 복사해서 하나 줄게. 선생님 다음 주에 얘기 안 해도 얘기해. 선생님 그 신제도론 쪽까지 좀 도표 복사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옛날 책에 나오는데, 그치? 선생님 옛날 책 서부 교재도 나올게요. 근데 왜 이 책에서 빼라냐고? 자, 다시 여기 볼까요? 자, 이제 사회학적 신제도론, 이제 사회문화적 신제도론 그러는데, 자, 똑같이 인간의 선호와 행위 제도적으로 왔어요. 그 이론은 이게 인간의 선호와 행위는 결정된다. 결정이 결정. 제약이 아니야. 그냥 결정으로 끝나. 그리고 이걸 제도 이코로 문화로 해서 그래. 문화와 제도의 경계를 여러분들 없애. 이걸 그래서 극단적 문화 결정론이라 그래요. 왜? 인간의 선호 행위는 뭐에 의하여? 문화에서 결정되니까 극단적인 문화 결정론. 이 결정론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123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문화적인 독특한 관행들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제도를 그냥 문화로 해석한 게 문화. 문화를 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맨 위에 제도에 대한 폭넓은 개념만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거기 여러분들 5번째 줄 중간에 또한 제도는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또는 규범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 법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의미에 틀지 않은 상징체계, 인지각본, 도덕적 전형. 선생님 보세요. 자, 우리 천주교나 개신교 나가시는 분들 이 십자가를 보면은 마음이 좀 경건한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이게 교회 성당 앞 지나가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정된 느낌 안 드냐? 성당 나가시는 분들, 교회 나가시는 분들. 선생님은 진짜 지나면 그런 마음 느끼면서, 그리고 이 성당 특유의 냄새가 나는 선생님은, 성당 특유의 냄새가 뭐냐면은, 우리 도서관에 가면 책 약간 썩은 냄새, 지금 냄새 좋잖아. 이러면서 책 냄새 있잖아. 도서관에 장 썩고 제좀 장소에 냄새가 나. 책 썩은 냄새. 그 책 썩은 냄새가 먼지 냄새야. 그게 먼지 냄새거든 사실. 근데 성당을 지나갈 때도 그 냄새가 나. 냄새.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 좀 안정이 돼. 사실 도서관에 가면은 꼭 그 성당호 같아가지고 보면 경건해져. 그때는 여러분들 말투도 바뀌어. 뭐 개새끼 뭐 이런 욕도 안 해. 경건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그럼 이 말은 뭐냐? 아니 진짜 그랬대요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서 성당 가끔 들어가. 미사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 가서 이렇게 좀 앉아 있다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나와요. 나하고 대화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왜 매주마다 미사는 안 나가십니까? 그런데 싫어. 그거는 선생님이 고문을 받는 느낌이 들어. 성당 나가면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장교하세요, 뭐 그런 거 많이 하거든. 그리고 요새는 뭐냐면 손잡고 막 할렐루야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게 싫어. 그래서 성당을 안 나가는 중에 그거 안 하고 일날은 좀 쉬고 싶어, 안 쉬고 싶어. 쉬고 싶은데 성당 나갔다 오면 여러분들 하루 일과가 다 깨져버려. 그냥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안 나가는데, 선생님이 이게 사입이지. 종교 나가는 게 나 같은 놈들은 이제 건달 같은 놈이라 종교질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끔 생각나면 나가기 때문에. 여기 보자. 그럼 이걸 보면 보자. 마음이 좀 경건해진다는 얘기하잖아. 이게 십자가 상징적 체계야. 우리 마음 자체를 좀 제약하는 어떤 상징적 체계야. 이것도 문화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지각본.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여러분들 악하다. 걔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보는 시각이야. 이것도 문화야, 문화가 아니야. 문화죠. 폴로네시아 군도 같은 경우에는 미인, 지난번에 TV에 나왔거든요. 여자 미인. 몸무게가 많이 나간 미인이야. 그래서 주민의 최고의 미인이 몸무게 나오게 178kg야. 복걸어. 미인이야. 근데 그렇게 미인이 되기 위해서 막 먹어. 남편은 계속 그 여자를 미인이 남기 위해서 계속 밥을 또 먹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를 태우고 여러분들 그 자전거 비슷한 거, 자전거 어떻게 걸어가지고 지금 태워서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때 거기는 그 미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갖고 있는 문화야, 아니야? 문화죠. 그죠? 인지각본이란 말은 이제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적, 이건 몽땅 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문화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려 중첩. 제도 이코로 문화로 파악한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자. 이 제도 자체가 인간의 행위와 선을 제약한다 하면서 등장시킨 용어가 바로 배태성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이 배태성은 자, 칠판에 제가 영어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embeddedness. 교재에 나와. embed란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 교재 우측에 위에 보면 영어 나와. 네 번째 줄봐. embed 그럼 뭐야? 조각칼로 새기다, 파다 그런 말이야. 조각칼로. 그럼 ed가 붙었어? 각인되어지다. NES 각인되어지는 것. 문화가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거야. 문화가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것. 이걸 일명 우리 뭐라 그래요? 1번 사회화. 몇 번? 사회화. 배태성을 해서 사회화를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은 사회화를 중시한다고 부르는 거야. 사회화. 그럼 이렇게 배태성 자체 사회화에 의하여 인간들은 뭘 가져? 공유된 신념이나 여러분들 인지각본을 갖게 돼, 안 갖게 돼? 갖게 된다고 부르는 거예요. 배태성 자체의 근거, 인간들은 공유된 신념이나 공유하고 있는 태도, 사회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배태성 자체는 바로 사회화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배태성을 제가 사회화 중시한다 했으니까 그럼 과소사회화. 비판하겠죠. 그럼 여기 보자. 과잉사회화. 이것도 비판합니다. 과잉사회란 말은 완벽하게 사회가 끝난 인간이에요. 과소사회는 전혀 사회가 안 되니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오늘 우리 수업이 10시부터 하냐?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니까 11시다. 아침에 아침만 먹어. 학원에 전화해서 학생들한테 오늘은 수원서 수업한다. 전철 타고 오후 4시까지 수원 들어와. 그 내렸어. 선생님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전화하더니 야, 수원 거기 뭐야 그 남문에 보면은 통닭골목이 있어. 글로 와 버스 타고. 가니까 5시만 6시야. 오늘은 통닭집에서 수업한다. 통닭 시켜놓고 술 처먹어. 이것도 행정학이야. 하면서 통닭 관리를 이렇게 한다. 관리 방법을 얘기해. 조직 관리.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사회가 된 게야? 사회가 안 된 게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과잉사회는 뭐냐? 사회가 완벽하게 끝난 인간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인생관이나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안 적이 있어? 인생관이나 목표가 완벽하게 정해졌죠.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인생관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해. 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대안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거야.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 강의 오랫동안 했다. 노량진 강의는 옛날에는 종합반이 4시간이야. 오전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했어요. 그걸 20몇 년 해가지고 내가 과잉사회가 됐어. 그러니까 인천 오니까 인천 학원 원장님이 나한테 하루에 10시간 해주시오. 어? 10시간 압니다. 4시간이 무조건 좋아요. 4시간만 고집하는 거야. 인천 와서 수원 가서 대구 가서 부산 가서 제주 가서 무조건 몇 시간만? 4시간. 4시간이 최고야. 과잉사회야. 과잉사회는 인생관이라든가 철학관이라든가 목표가 완벽하게 확립이 돼 있어.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한 최선의 대안은 무엇이고 이 대안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따져. 이걸 결과의 논리라고 그래. 뭐란다? 결과의 논리. 자, 선생님 보세요. 적지 마세요. 선생님 보세요. 적지 마세요. 다 교재에 나오니까. 일단 이해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사회학적 신제도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사회화야, 과잉사회야, 과소사회야. 사회화. 사회화라 그랬어. 사회화. 사회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냐? 선생님이 인천 오면은 인천 문화의 동화가 되겠지. 제압했겠지.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무엇인가? 인천 행정구제하고.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적절한 행위 대안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월요일 학교 가기가 학교 간다. 학교 가면 나는 여기서 여기는 어딘가? 여긴 대학교야. 그럼 나는 누군가? 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이야. 그럼 내가 해야 할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가? 날 따져 안 따져? 따지죠. 자,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기로 했어. 거기 갔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무엇인가? 아, 우리 친구들 모임. 그럼 내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 아, 술 처먹고 좋아하는 거. 내가 강의에서 술 처먹고 좋아해 지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화의 인간 배대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상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 상황에 있는 나는 누군가를 따지고 내가 해야 할 적절한 대안을 따져. 그것을 적절성의 논리라고 그래요. 그럼 교재 보세요. 124페이지. 자, 반가로 3번에 적절성의 논리란 말이 나왔고 쭉 내려가서 13번 봐봐. 13번. 각주 결과 중심의 논리. 아까 완벽하게 사회가 끝난 인간을 했죠. 이런 인간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인생관 철학관이 정의다 그랬잖아. 이런 나의 대안은 무엇인가? 나의 대안이 결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 최선의 대안을 선택을 해. 적절성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아, 인천 행정구 제학원? 아, 내 집? 아, 친구들 모임? 나는 여기서 누구인가? 나는 선생이다. 나는 여기에 모이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다.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적절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게 적절성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회학적 신제도론 자체는 결과의 논리가 아니라 무슨 논리? 적절성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embeddedness, 요거 배태성이라는 의미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자. 아울러 제도와 과정을 중시하는데 제도와 과정이란 말은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되는 과정을 제도와 과정이라 그래. 그리고 이 제도와 과정을 위하여 뭘 쓰냐? 동용화라고 하는 용어를 등장시킵니다. 뭐 제도의 동용화라 그래. 제도의 동용화.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동용화를 강조하거든. 이 동용화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어요. 모방적 동용화가 있고 강압적 동용화가 있고 규범적 동용화가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선생님 볼까요? 자, 내가 세 가지 적어놨어요. 선생님 보자. 사회학적 신제도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이 제도의 특징은 역사론과는 틀려. 역사는 국가를 비교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정책이나 제도를 연구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건 국가와 국가를 비교해서 유사한 조직구조, 유사한 제도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초점을 둬. 완전히 틀려. 그리고 왜 유사한 조직구조, 제도가 만들어지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제도의 동용화를 또 만들어내.
제도의 동형화를 얘기할 때는 자 모방적 동형화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동형화란 말은 닮아간다 그런 말이야. 닮아간다. 자 보자. 한국의 여러분들 미녀 우리 미스코리아 뽑아봐. 그럼 미스코리아 뽑을 때 요새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미스코리아가 될 우리 여학생이 한 명도 있어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 요새 미스코리아 되려면 키가 175 이상은 돼야 한다. 미스코리아 키 커야 합니다. 눈, 코, 입 자체가 선명해야 됩니다. 눈도 큼지막하고 코도 큰, 입도 큼지막해. 그게 저거 아니야 여러분들 미인상 아니야. 몸매도 팔자 뭐 그리고 팔등신이어야 다녀야 돼.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미인이 8등신입니까? 전통적인 미인은 5등신이야. 여기 보세요. 근데 한국의 미녀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175 이상 되고 뭐 여러분들 8등신이야 되겠고 여러분들 뭐 어떻게 어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여기 보자. 미국 미녀 미스 아메리카 이 여자하고 한국의 미스 코리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키도 비슷해. 그죠? 골격 비슷해. 그죠? 그럼 왜 한국이 그럼 미인상 자체는 그럼 어디를 흉내낸 거야? 서양의 모습을 흉내내서 동일한 미인상이란 문화가 탄생한 게 아닌 거야. 이게 모방적 동형화예요. 그래서 유사한 조직 구조, 제도, 문화가 탄생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강압적 동형화, 강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남성들 여러분들이 남학생 머리 지금 상투트로 안 틀어. 다 머리가 뭐야? 미국 놈 머리하고 일본 놈 머리하고 중국 놈 머리하고 한국 사람 머리랑 다 같은 것 같아. 같잖아 지금 여러분들. 머리 스타일이 다 여러분들 상투 안 틀잖아. 변발합니까? 그것도 안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몽고 걔네들 몽고에 가면 여러분 변발하고 있어요? 몽고의 머리랑 우리랑 머리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성기가. 그죠? 그죠? 그럼 이것은 한국은 왜 그럴까? 일제 식민 통치하에 단발령이란 제도에 하여 강압돼서 유사한 문화를 가져 안 가져? 그걸 강압적인 동형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범적 동형화는 자 대한민국에 불 꺼놓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봤어. 자 우리 어디야 저기 계양산 올라가면은 인천 시내 내려보잖아. 그럼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건 뭐야? 십자가, 교회 십자가. 그죠? 그럼 교회 십자가는 우리만 그래? 미국이나 저기 유럽 가도 그래? 가죠? 그럼 바로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규범 자체가 우리가 내밀화돼 가지고 유사한 여러분들 그런 종교 제도를 가져 안 가져? 이게 규범적 동형화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 이론은 요 동형화를 얘기하면서 여기 보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서의학은 국가와 국가를 비교해서 유사한 제도, 구조를 갖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국가와 국가를 비교 분석에서 공통된 제도 현상을 연구하는 거니까 이건 거시야 미시야. 이건 거시 이론이지. 거시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건 뭐 사이학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반가로 2번에 자 124페이지 반가로 2번에 제도적 영향의 인지적 차원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온 거 보자. 거기 사회학의 신제도주의는 제도 인지적 차원을 새롭게 강조한다. 즉 제도가 행위에 필요한 인지각본, 범주, 전형을 제공해 줌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제도가 인간의 선호의 행위 자체를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무엇이 도덕인지, 무엇이 미인인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제도가 결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화가 인간의 선호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적절성을 얘기했고 자 그리고 이제 해석학적 귀납적 접근을 얘기하는 건데 자 현생 보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 빼놨네. 여러분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배태성은 사회화 현상이라 그랬죠. 그럼 문화에 동화되고 문화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현상학을 이용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내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시 조직 이론 가운데 제도와 이론이 있다 그랬어요. 이 제도와 이론이 사회학적 신제도론이야. 제가 방송통신대학의 설립 과정을 한번 예정을 그대로 왜 방송통신대학이 캠퍼스가 있는지를 얘기해서 했어요. 여러분 방송통신대학은 여기 설립 목적이 원격직 안에 방송매체에 의한 전인교육이야. 그럼 방송통신대학은 캠퍼스 건물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방송통신대학 학생이야 대학생이야. 대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떡하냐? 불만이 생겨. 왜? 말이 대학생이지 다른 대학생들은 여러분들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축제도 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세미나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학술제도 하면서 대학의 문화를 가지고 가는데 나는 무늬만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좀 불만이 생겨. 방송통신대 애들은 여러분들 출석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출석 수업.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른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빌려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근데 얘가 이제 출석 수업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출석 수업을 받는 거 가정해 보자. 그래서 오전 4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점심 먹고 벤치에 앉아서 담배 한대 피고 있는데 툭 쳐.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놈도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게야. 근데 걔하고 나하고 이다 보니까 걔도 나와 똑같은 뭘 가져? 불만이 있어. 우리도 뭐 캠퍼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둘이 얘기하는데 우리 옆에 3명 얘기하더니 우리 얘기더니 형수도 그런 생각했습니까? 우리도 캠퍼스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말고 연판장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좀 건의합시다.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대학도 학습관이라고 하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지역학습관. 자, 우리 인천에 어디 있어요? 주안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역학습관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여러분들 서울에 오목천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학과 다 있어요. 동아리 있어요. 학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축제도 하고 일을 차집도 합니다. 그럼 이건 방송통신대학이 어디를 모방한 거야? 방송 일반 대학을 모방해서 만든 여러분들 제도의 동행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얘기할 때, 자, 나하고 선생님하고 동상이야. 얘기다 보니까 얘도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져 안 가져? 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뭐야? 상호 주관성, 현상학. 현상학을 여러분들 사회학에서는 민속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민속 방법론 현상학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약간 틀린데 내가 저런데 사회학 강의할 필요 없잖아.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네 마음이 내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현실적인 경험 아니야? 귀납이야, 은역이야? 귀납적 접근.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해석학, 현상학과 귀납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자, 우측에 여러분들 배태성 얘기했어요. 거기 여러분들 그 쭉 내려가서 중간에 배태성이란 마음속에 새겨지다 각인입니다. 간인이 아니라 면합니다. 간인되어지는 것. 즉 사유하라고 대체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 나왔고 그 밑에 과소사의와 과잉사의 비판 얘기해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제도화의 논리가 나왔는데, 자, 거기 1번의 첫 번째 제도화란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고점 내려가서 여러분들 제도의 동행화를 중시하는 것을 사회학적 신제도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용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동행화 유형이 3가지 형태가 쭉 나와. 강압적 동행화, 모방적 동행화, 규범적 동행화 3가지 형태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형태의 유형을 다 학습을 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자. 제가 지금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자체는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요새 문제가 좀 많이 좀 거론되기 때문에 행정학은 여러분 여기 보자. 절대평가가 아니라 다 상대평가니까 하나도 맞아야 돼.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맞으라고 얘기한 거. 이따 오후에 문제 풀 때 올해 나왔던 뭐 해양경찰관부 7급, 뭐 경찰관부 서울시 9급 7급 그 문제 다 풀어볼 텐데 요 문제를 이따 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따 아마 문제 풀 때 오늘 수업 배운 대로 문제가 나오는다 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 오후에 문제 풀이 들으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 벌써 1시 15분인데 여기 보자. 오늘은 OX 퀴즈를 안 주겠습니다. 대신 질문을 받겠습니다. 배운 게 어려워서.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앉아서 뭐 하냐면은 오늘 배운 거 지문 만들어. 숙제. 알았냐?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너희들한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질문 만들기 낫겠어. 오늘 배운 거. 알았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일단은 뭐 강의는 끝난 걸로 하고 10분 쉬었다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